교재 169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169페이지 찾으셨죠? 대답이 없으시네. 169페이지 거기에 왼쪽에 보니까 감정평가의 3방식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감정평가할 때는 항상 세 가지 측면에서 평가해 볼 수 있다 하는 걸요 감정평가의 3방식 해줍니다. 자, 그러면 무슨 얘기? 이런 얘기입니다. 어디 갔냐면 여기가 어떤 부동산이 있다. 부동산이 딱 있는데 이렇게 요 부동산을 평가하는 방법은 크게 이제 세 가지 측면에서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먼저 들어간 비용이 얼마냐, 요걸 기초로 해서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비용을 기초로 해서 평가하는 걸요 비용성을 기초로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 같은 경우는 건물 지으려면 들어간 비용이 있어 없어요? 있죠. 여기다가 적정한 이윤을 포함해서 가치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동차 같은 거 볼게요.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지네들 가격을 책정할 때 어떻게 책정하려고요? 지네들도 들어간 비용이 있어 없어요? 있죠. 여기다가 적정한 이윤을 포함해서 저희 가격을 결정하려고 할 겁니다. 똑같은 논리입니다. 알겠죠? 자, 두 번째는 이거 조금 크게 해볼게요. 이렇게 좀 크게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시장성을 기초로 한다. 그 얘기는 요와 유사한 놈이 최근에 거래한 사례가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죠. 최근에 비슷한 놈이 거래된 사례가 있답니다. 그럼 요걸 차이점을 수정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요걸 기초로 평가하는 걸요 시장성을 기초로 해서 평가한다 해줍니다. 되겠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이 부동산을 내가 만약에 구입한다면 이 임대용 같은 거라든가 상업용 부동산 이런 것들은 미래 수익이 발생해요 안 해요? 발생할 수 있죠. 그럼 미래 예상되는 수익, 요걸 기초로 해서 평가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미래 예상되는 수익을 기초로 평가한다. 수익성을 기초로 평가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때 이름을 붙여볼게요. 이름. 자, 먼저 들어간 비용을 기초로 평가하는 방식을요 원가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방식이라고요? 원가 방식. 그 다음에 시장에서 거래된 가격을 기초로 평가하는 걸요 비교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교 방식. 그 다음에 미래 예상되는 수익 있죠? 요걸 기초로 평가하는 걸요 수익 방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걸요 3방식이다 해줍니다. 무슨 방식이라고요? 3방식. 그래서 자, 감정평가는 세 가지 측면에서 평가해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요거 약간 좀 내용 자체가 어려운데 그래도 느낌으로 삘로 이해하세요?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확히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얘기냐면 우리 수요와 공급이 이렇게 만나는 점에서 균형 가격과 수량이 결정될 겁니다. 이렇게 P0, 이는 뭐라 할까요? Q0 이렇게 결정되는데 이렇게 그러면 저 수요 공급이 일어날 때 좀 기억나시나 모르겠는데 만약에 시장 균형점에서 이게 벗어나 있다 치자. 요거를 균형 가격, 균형 수량이라 하는데 이게 벗어나 있다 치자. P1 수준으로 벗어나게 되면 이만한 가격에서 사고자 하는 양은 이만큼이죠? 맞죠? 그럼 이만한 가격에서 팔려는 양 이렇게 많죠? 그냥 요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아파트 살 사람은 5명밖에 안 되는데 팔려고 내놓은 거는 한 500채는 된다는 얘기죠? 그 물건이 남아돌아 안 남아돌아요? 남아돈다. 그 남아돌면은 가격은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떨어짐에 따라서 수요의 법칙에 따라 가격이 자꾸 떨어지니까 사는 사람 많아지는 겁니다. 그다음에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자꾸 가격이 떨어지니까 이거 안 팔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점점 공급량 줄어들면서 이 점에서 균형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거꾸로 이 P2 수준으로 벗어나 있다 치자. 그러면 이만한 가격에서 팔려는 양은 이만큼인데 사고자 하는 양이 이렇게 많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아파트 팔려고 내놓은 거는 10채밖에 안 됩니다. 근데 한 3,000명이 와서 서로 살려고 하죠. 그죠? 그러면 이만큼 물건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가격은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올라가게 됐습니다. 올라감에 따라서 공급의 법칙에 따라 가격이 자꾸 좋아지니까 팔려는 양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요의 법칙에 따라 자꾸 올라가니까 못 사겠다 줄어든 거죠. 결국 이 점에서 균형을 이루게 되는데
자, 우리 자본주의 경제학자들, 특히 오리지널 자본주의 경제학자들은 이렇게 균형점에서 벗어나게 되면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가격과 수량이 조정되면서 어디에 이른다고요? 균형점에 이른다. 다시 할게요. 물건이 남아돌거나 모자랄 경우는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가격과 수량이 조정되면서 어디에 이른다고요? 균형점에 이른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시죠? 그래서 항상 요 점에서 균형을 이룰 수밖에 없는데 이때 자, 요거 약간 어려운 얘기인데 그래도 그냥 듣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요거 항상 요 점에서 균형을 이룬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때 이 공급 곡선이라는 자체가 이게 뭐냐면 이 경제학에서는 이걸 비용 곡선이라 하는 겁니다. 경제학에서는 뭐라고요? 비용. 그런 게 있다 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마지널 코스트라고 해서 한 개의 비용 곡선이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그 공급 곡선이라는 자체가 이 공급자도 자기들도 물건을 만드는데 비용이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죠? 그럼 이만큼을 만들어 팔 때 이만큼 비용이 들어갔으니까 적정한 이율을 포함해서 이만큼 받고자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만큼 만들어 팔 때 이만큼 받고자 한다는 얘기죠. 결국 이거는 공급자 측면에서 받고자 하는 가치를 얘기합니다. 자, 무슨 가치라고요? 공급자 측면에서 받고자 하는 가치다 해줍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볼게요. 그냥 약간 어려우니까 느낌으로 하시면 됩니다. 느낌으로 하시면 돼요. 빌 하시나요? 그러면 수요 곡선은 이렇게 그려지는데 이걸 뭐라고요? 수요 곡선이라는데 수요 곡선은 경제학에서 이거를 마지널 유틸리티에서 이걸 한계 효용 곡선이다 해줍니다. 뭐라고요? 한계 효용 곡선.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왜 물건을 구입하면서 돈을 지불하려고 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 이유는 자기가 물건을 구입해서 아까 수박을 구입해서 갔다가 축구하려고 구입하는 건 아니겠죠? 그죠? 먹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만족감 있죠? 만족감을 효용이라는 겁니다. 효용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려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만큼 구입할 때 이만한 효용이 있으니까 이만큼 지불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만큼 구입할 때 이만한 효용이 있으니까 지불하겠다는 얘기죠? 결국은 수요 곡선이라는 것은 수요자 측면에서 지불하고자 하는 가치입니다. 알겠죠? 무슨 가치라고요? 수요자 측면에서 지불하고자 하는 가치다.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시장에서는 자, 공급자는 이런 식으로 돈을 받으려고 하고 수요자는요 이런 식으로 지불하려고 해요, 안 해요? 하죠. 그죠? 근데 이렇게 요점에서 균형을 이루게 되는데 만약에 균형점에서 벗어난다 그러면 바로 여기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들어오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공급자 측면에서 받고자 하는 가치와 자, 공급자 가치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수요자 측면에서 지불하고자 하는 가치, 그리고 시장에서 형성되는 요걸 균형점이라고 할게요. 이 균형 가치는 항상 일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시 할게요. 자, 시장에서는 자, 공급자 측면에서 받고자 하는 가치, 수요자 측면에서 지불하고자 하는 가치, 시장 균형 가치는 항상 일치해요, 안 일치해요? 일치한다는 얘기죠? 그죠? 항상 일치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요 얘기는 오리지널 자본주의 학자들이죠? 이거 고전학파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현실의 경제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현실의 경제는 때로는 물건이 남아돌기도 하고, 모자라기도 해요, 안 해요? 하면서 막 불황이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요, 호황이 생기기도 하죠? 그러면서 때로는 물건이 남아도는 상태, 모자란 상태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완전 경쟁을 가정하는 그 자본주의 경제학자들, 오리지널 자본주의 학자들은 세 가지 측면에서 평가한 거는 항상 같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했던 겁니다. 아셨죠? 세 가지 측면에서 평가한 건 항상 뭐라고요?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공급자 측면에서 받고자 하는 가치가 결국 원가 방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요자 측면에서 지불하고자 하는 가치가 결국 수익 가치가 됩니다. 아셨죠? 자기도 예상되는 편익, 수익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치가 시장 가치가 되는 겁니다. 항상 일치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인데, 요거는 오리지널 자본주의 학자들의 얘기입니다. 누구 얘기라고요? 오리지널 자본주의 학자들 얘기고, 실제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는 현실의 경제는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알겠죠? 다 달라요, 안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럼 도대체 어떤 식으로 평가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은 현실의 경제는 세 가지 측면에서 평가한 거는 항상 어떻다고요? 다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달라요, 안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어떤 식으로 평가하냐 그런 얘기인데, 이렇게 평가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론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얘기한다고요? 이론적으로 이 부동산이, 그러니까 아까 다시 할게요. 마샬이라는 고전학파 경제학자가 있는데, 신고전학파입니다. 이 사람은 세 가지 측면에서 평가한 건 항상 뭐라고요? 같을 수밖에 없다. 이걸요 삼면 등가성 이론이다 집니다. 세 가지 측면에서 평가한 건 항상 같다는 얘기죠. 가치가 동일하다 하는 걸요 삼면 등가의 원칙이다, 아니면 삼면 등가성 이론이다 집니다. 근데 현실의 경제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렇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평가하냐 그런 얘기인데, 이런 식으로 평가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부동산이 원가 방식이 가능하다, 그럼 평가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비교 방식도 가능하다, 그러면 평가하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수익 방식은 불가능하다, 그럼 평가하면 안 됩니다. 근데 수익 방식도 가능하다, 그럼 평가하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단 한번 평가해 본 가치, 이거를요 시산 가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험 삼아서 계산한 가치를 뭐라고요? 시산 가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시험 삼아서 일단 계산한 가치를요 시산 가치 이렇게 한 다음에 부동산마다마다 그래도 가장 적합한 방식이 있습니다. 부동산마다 다 어떻다고요?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적합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부동산은 그래도 원가 방식이 가장 적합하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이게 가장 적합하면 다른 방식으로 평가한 걸 가지고 조정해서 최종 가치를 평가하든가 아니면 여기다 가중치를 더 주는 겁니다. 여기 80%를 주고 여기다가요 10% 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최종 가치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완전 경쟁을 가정했을 때는 세 가지 측면에서 평가한 게 항상 같다는 얘기죠? 근데 현실의 경제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다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럼 어떤 식으로 평가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부동산이 원가 방식도 가능하고, 비교 방식도 가능하고, 뭐 가능하다고요? 수익 방식도 가능하다. 그러면 일단 한번 가능하다 하면 다 평가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평가해본 가치를 뭐라고요? 시산 가치다. 시험 삼아 계산한 가치를 뭐라고요? 시산 가치 한 다음에 그래도 이 부동산은 원가 방식이 가장 적합하다. 그러면 요걸 주된 방법으로 하되 부수적인 방법을 가지고 조정해 주라는 얘기죠. 이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여기다 가중치를 더 줘서 한 70% 주고 여기는 15% 주고 15% 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최종 가치를 구하라. 이거를 누가 얘기하냐면 맥킨슨이라는 경제학자가 이걸요 시산 가치를 조정해서 최종 가치를 구하라는 얘기죠.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렵나요? 대충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대충 지금은 정확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충이 중요한 겁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대충 저런 식으로 해서 가치를 구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되겠죠? 이론적으로. 자, 그러면 어쨌거나 자, 지금부터 이 가치는 보통 이제 가치를 뭐 정의할 때 장래 어딜 쓰는 편익이죠. 요걸 지금 시점의 가치로 바꾸는 걸 뭐라고요? 가치라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또한 용익이 뭐예요? 용익이 사용 수익을 용익이라는 겁니다. 사용 수익에 대한 대가이죠. 요걸 임대료 해줍니다. 내가 건물 누구한테 빌려주면 임대료 받아야 안 받아요? 받죠. 이거를 사용 수익에 대한 대가를 임대료 혹은 임료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치를 조금 세분화한다면 장래 편익의 지금 시점의 가치와 그 다음에 용익에 대한 대가 있죠.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치와 임료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가치와 뭘 구분할 수 있다고요? 임료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때 자 원가 방식에 의해서 가치를 구하는 걸요 원가법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 임료를 구하는 걸요 적산법이다 해줍니다. 비용을 다 쌓아놨다고 해서 이걸요 적산법 해줍니다. 그 다음에 비교 방식 하에 가치를 구하는 걸요 거래된 사례를 가지고 이걸 비교하는 방식이라 해서 거래 사례 비교법이다 해줍니다. 뭐라고요? 거래 사례 비교법. 그 다음에 얘는요 임대된 사례를 가지고 비교한다 해서 뭐라고요? 임대 사례 비교법이다 해줍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수익 방식 하에 가치를 구하는 걸요 수익 환원법 해줍니다. 수익 뭐라고요? 환원법. 임료를 구하는 걸요 수익 분석법이다 이렇게 합니다. 무슨 법이라고요? 수익 분석법. 그래서 요게 이제 일단은 사람도 그 이름 같은 거 알고 있어야 돼. 모르고 있어야 돼요? 최소한 이름 정도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제 이름을 모르는 분이 계신데 그럼 대화한대요? 그럼 공부하는 자세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100%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제 이름이 뭐예요? 예? 제 이름이 이름 뭐예요? 이제 말이 짧네요. 근데 자, 어쨌거나 자, 최소한 이름 정도 알고 출발해야 되지. 모르면서 자꾸 어이 그러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나보고 툭 하면 어이 그러면 기분 나쁘죠? 그래서 이름 정도 알고 있어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자, 그러니까 최소한 이름 정도 알고 출발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때로는 요것만 알더라도 때로는요, 문제를 맞출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자, 요거는, 요러고 볼게요. 이 비교 방식은 요와 유사한 놈이 최근에 거래된 사례가 있죠? 사례를 가지고 수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 하는데, 우리 감정평가 규칙에 따르면, 감정평가 규칙을 줄여서 깜찍하게 뭐라고요? 감칙해준대. 감칙에 따르면, 토지 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사 있죠? 토지를 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사는 어떤 식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냐면 이렇게 평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냐면 이렇게 여기 부동산 여기 요 토지의 평가를 의뢰받은 사람이 있죠. 의뢰받은 감정평가사는 지역마다마다 전국에 있는 모든 땅에 대해서 표준지라는 걸 정한 다음에 정부가 이 세금을 부과하거나 아니면 조세를 부과하거나 보상금 같은 거 부과하려고 했죠. 부과가 아니네요. 보상 같은 거 주려고요. 미리 정해놓은 가격이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토지 같은 경우는 표준지 공시가라는 걸 정해놓고 있습니다. 지역마다마다 대표성을 지니고 있는 땅 있죠? 이걸 표준지라고 해서 지역마다마다 표준지를 정한 다음에 이거를 평가해 놓고 있는 게 있다는 얘기죠. 요걸 가지고 수정하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할게요. 자, 우리 감정평가 규칙에 따르면 토지의 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사 있죠? 감정평가사는 최근에 거래했던 사례를 가지고 평가하지 말고 정부에서 정해놓은 가격 있죠? 특히 표준지에 대한 공시가를 정해놓은 게 있는데 요걸 기초로 해서 수정해서 평가라는 얘기죠? 이걸요, 공시지가 기준법이라는 겁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공시지가 기준법. 이것도 일종의 넓은 의미에서 답을 하고요. 비교 방식입니다. 넓은 의미 뭐라고요? 표준지하고 비교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넓은 의미에 뭐라고요? 비교 방식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나중에 최소한 뭐는 기억하셔야 돼요? 최소한 이름 정도 알고 출발해야 됩니다. 이거 억지로 자꾸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꾸 읽어보시면 요 두 놈 해결할 수 있죠? 그리고 요거는 원가법, 적산법, 수익환원법, 수익분석법 이렇게 해서 간단히 기억하시면 돼요. 되시겠죠? 이렇게 해서 지금부터 정확히 5분만 쉬었다가 들어올 겁니다. 가시면 안 됩니다. 가시면 잠깐 쉬었다가 곧바로 문제를 풀 겁니다.